안녕하세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한 짓은 시간이 걸려도 다 되돌려 받는다는 옛 사자성어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인과응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버림받고 외롭게 살 줄 알았던 인생이 이렇게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엄마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엄청 약했거든요. 우리 아빠와 저는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친엄마는 제가 어릴 때 바람을 피웠대요. 매일 아빠가 나가 있는 시간에 집에 남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아빠한테 말했대요. 아빠, 맨날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들 데리고 와서 무서워. 집 가기 싫어. 나 그냥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돼?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딸,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다니. 순박하고 순수했던 아빠는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을 사실대로 다 말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빠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웠어? 애가 몇 살인데 집에 외간 남자를 데리고 와? 이러다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안방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 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앙앙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괜히 말했어. 네가 말한 거니 아빠한테? 왜 쓸데없는 말을 전하고 있어? 엄마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말리고 저는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하셨대요. 엄마는 집을 나간 거고요. 워낙에 힘들게 살던 저희 가족은 이혼 이후에 더더욱 살림살이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아빠 손을 잡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곰팡이가 피어있고 햇빛도 잘 안 드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 물을 마셔도 다 토해내고 매일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학교에서도 맨날 기침을 하니까 애들이 저를 안 좋게 보았습니다. 너는 왜 맨날 감기에 걸려 있어? 나? 아닌데. 저를 바이러스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외로운 인생이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아빠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너무나도 착해 보였지만 왠지 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아줌마 집에 가요. 하지만 그 아줌마는 갈 곳이 없었나 봐요. 계속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딸, 아빠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아줌마라고 불러도 좋고 조금 더 편해지면 엄마라고 불러. 몰라. 나는 엄마라고 안 부를 거야. 빨리 집에 가라고 해, 저 아줌마한테. 어린 나이에 괜히 반항심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가족이라고 소개해주는데 그게 괜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이가 서먹하고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앓고 있던 지병이 심해져서 호흡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지하방에서 살다 보니 곰팡이균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 균 때문에 제 병이 더 커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아줌마는 제가 입원하고 병마와 싸우는 동안 제 곁을 계속 지켜주었어요. 아줌마 국적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음식을 저에게 해주기도 하고 옛날 베트남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외모는 베트남과 한국 사람 그 중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줌마가 제 곁에 있는 게 싫었어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곁에 아줌마가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못 먹는 제가 침대에 매일 토를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늘 묵묵하게 베개랑 이불을 빨아주시고 저를 토닥여준 사람은 우리 엄마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아줌마를 엄마로 받아들였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공장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엄마는 결혼 사기를 당한 이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에 취업한 후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가 아빠를 만나게 된 거였죠. 아빠는 엄마를 처음 본 순간 반했다고 했습니다. 무척이나 착해 보였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똑똑하고 한국말도 현지인처럼 잘하고 너무나도 이뻤대요. 엄마는 확실히 동남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겼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집에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였죠. 제가 퇴원을 한 후 엄마와 아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그랬나 봐요. 아무래도 지하에 살면 환기도 안 되고 곰팡이 균 때문에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자. 근데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해?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죠. 공장에서 모은 돈으로 아주 작은 투룸을 계약했습니다. 알뜰하고 살뜰한 엄마는 4개월 동안 부동산 발품을 팔았어요. 외국 사람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엄청 했고요. 나중에 엄마는 귀화 신청까지 했거든요. 이사를 간 뒤 저희 집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난 엄마는 사람들에게 음식점을 차리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대요. 베트남 음식을 정말 맛깔나게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지인들에게 2천만 원을 빌려서 노량진 쪽에 포장마차 비슷하게 가게를 열었어요. 정식 가게는 아니고 포장마차 형식의 가게였죠. 그런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난 거였습니다. 똠양꿍부터 시작해서 각종 베트남 음식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삽시간에 노량진 명물로 등극한 거였어요. 공장 일을 하고 있던 아빠는 엄마 일을 돕겠다며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손님들이 꽉 찼거든요. 지금은 베트남 음식이 대중화가 잘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박하고 더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똠양꿍 같은 건 김치찌개랑 비슷하면서도 맛이 아주 좋아서 더 인기였고요. 가게를 오픈한 지 9개월도 안 되어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프랜차이즈점을 하자고 제의가 많이 오게 되었고요. 돈을 많이 번 엄마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저의 방을 깨끗하게 도배해 준 거였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꼭 깨끗한 방 선물해 주고 싶었어. 이제 깨끗한 곳에서 원 없이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자, 우리 딸. 그때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처럼 잘해주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덕에
편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친구들이 가는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급식비가 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는 항상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남편이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반해버렸던 거죠. 저희 학교 하키부라고 하더라고요.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 남자를 꼬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여자가 농구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물 같은 거 나르고 선수들 수건 챙겨주는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빌미로 그 남자랑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시크한 성격이었어요. 매니저, 나 물 좀 줘봐.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시다바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회식을 한번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술을 진탕 먹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피곤하다고 집을 간 상태였고요. 저는 매니저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사람들을 챙기려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씩 다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내고 나니까 그 남자랑 저 둘만 남더라고요. 갑자기 그 남자가 저에게 매니저는 왜 하는 거냐? 여기 좋아하는 애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에이,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누구 좋아하는데? 내가 이어줄게. 한참 동안 정막이 흐르다가 저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나 너 좋아하는데? 그때 그놈이 저에게 입술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첫 키스였습니다. 황홀하고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빠르게 키스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다음날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저는 혼자서 그냥 농구부 그만둬야 하나?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걔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제 기억나냐? 몰라, 기억 안 나. 거짓말 치지 말고 기억나잖아. 뜸을 들이다가 그놈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우리 사귀자. 이게 남편과 저의 연애 스토리였습니다. 하키부 출신의 몸도 크고 성격도 대쪽 같고 고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더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저는 헤어나올 수 없었고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시댁에서 반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베트남 출신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내키지 않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반대를 심하게 하네. 쉽게 허락을 안 해준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지치지 말자 우리. 결국 끈질기게 결혼을 하겠다고 매달린 결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였어요. 말기암이고 남은 시간은 채 3개월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직장암은 말기가 될 때까지 통증이 없대요. 가게에서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야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신혼 초에 아빠의 병을 알게 되어서 마음고생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결국 아빠는 1년 정도 산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엄마는 아빠 없이 가게 운영을 못할 것 같다며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엄마 가게가 분점까지 합쳐서 4군데였어요. 프랜차이즈 운영권을 전부 다 넘겼고 그때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 가게가 지금 유명한 베트남 음식집 프랜차이즈점이에요. 식당 일을 그만둔 엄마는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 사람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때까진 저도 몰랐습니다. 엄마의 재산 규모를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무슨 돈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부동산 경매를 하는 거야? 나도 잘 모르는데 엄마랑 아빠가 가게에서 일할 때 돈을 좀 벌었나 봐. 노량진에서 처음 장사 시작한 건데 엄청 잘 됐거든. 12시간씩 일해도 부족할 정도였어. 아무래도 딱히 일을 안 하는데 항상 기부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장모님이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하키 선수인 남편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인대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더 이상의 선수 활동은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은사님의 도움으로 한 초등학교 하키부에 코치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패배자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나 봐요. 매일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딴 일을 겪어야 하는데 20년 넘게 해온 하키 생활을 이렇게 허망하게 접는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곁에서 지켜보는 저까지 우울증에 걸리는 듯 했어요. 매일 강남에 가서 술 마시고 사람들이랑 놀고 쓰러지기 직전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당연히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술 산다고 빚까지 내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어떻게 하니? 네가 좀 도와줘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리 술을 마시고 다녀. 어머님, 저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과 저는 속상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두 여자의 노력에도 남편놈의 폐악질과 엇나감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터졌네요.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산화몬이었어요. 대부업체에서 남편이 3천만 원을 빌렸던 겁니다. 이자만 원금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가 질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나 봐요.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도박을 하는 놈이었고 그 세계로 남편을 끌어들인 거죠. 선수 생활로 모아둔 돈을 한 푼, 두 푼 도박에 쓰다 보니까 돈을 전부 탕진한 거고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댄 겁니다. 당신 미쳤어? 도대체가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치겠다 진짜. 왜 그래? 왜 그러고 살아? 뭐? 당신 솔직하게 말해. 사나머니 말고 다른 곳에서 또 돈 빌린 거 있어? 아, 없다고 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이었습니다. 사채는 빨리 갚아야 했기에 저는 결국 엄마에게 손을 벌렸어요. 결국 엄마는 다달이 받던 월세 모은 돈을
저희 부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엄마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된 거였어요. 서울 아파트만 4채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수십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였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 나도 몰랐어. 베트남 음식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줄은 몰랐네. 아마도 투자를 잘하신 것 같아. 어차피 나는 엄마 덕 보고 살 마음 없어. 내가 성공해야지. 엄마한테 마음에 빚 진 것도 갚아야 하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재력가라는 것을 안 순간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무뚝뚝하고 싸가지 없는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맨날 장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살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콧소리까지 내는 놈이었습니다. 사채빚도 갚고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았던 순간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네요. 충남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엄마가 크게 다친 거였습니다. 워낙에 검소한 엄마는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걸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이 엄마의 차를 박아버린 거였죠. 따님분 되시나요? 여기 영선병원인데요. 어머님이 큰 사고가 나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빨리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병원에 간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응급실에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온 사방이 피투성이었고 의사와 다른 의료진 10댓명이 엄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신골절에 장기가 터져서 온몸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수십 배를 치솟았대요. 우리 엄마 살 수 있는 거죠? 제발 저 다른 거 안 바라요. 살려만 주세요. 의사는 힘들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차마 살릴 수 있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허한 외침만이 병원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3개월간 총 11번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코마 상태였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뇌를 동면 상태에 들어가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었던 거죠. 어머님이 언제 깨어나실 수 있을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으로서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분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수술도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야 할 것 같고요. 염증 수치도 지금 너무 높아서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긴 하지만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6개월 정도 더 사셨어요. 너무 수술을 많이 해서 온몸이 띵띵 부어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걸 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최대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인공적으로 기도에 호흡기를 넣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건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투병 끝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가난한 사람이라서 우리 엄마에게 보상해줄 수 없으니 감옥에 가겠다고 배짱을 부리더군요. 여러모로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남편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슬퍼 죽겠는데
시모와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무너지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아서 슬퍼도 참고 있는 거래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수의랑 관을 고르고 잠시 바람을 쐬려고 장례식 복도로 가는데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눈치 없는 놈이 장례식장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 콱씨. 비상구 문 쪽으로 가니 그 콧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콧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 남편이더라고요.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 대박이지 않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나 다치고 나서 선수 생활 포기하고 도박빚 때문에 인생 망할 뻔했는데 그 타이밍에 장모가 죽었잖아. 뭐? 장모가 죽은 게 왜 대박이냐고? 야, 이 멍청아. 우리 장모 개부자야. 동남아 사람이라 만만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돈 야무지게 모았더라고. 장모 죽으면 그 돈 우리 와이프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와이프 돈은 내 돈이니까 나도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남편은 악마였습니다. 장모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상속받을 생각에 싱글벙글 친구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몰라. 하여튼 간에 우리 엄마도 지금 난리 났다. 며느리 덕 볼 생각에. 일단 끊어라. 나 이제 빈소 들어가 봐야 해. 가서 또 슬픈 척 연기하고 있어야지.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정말로 열불 천불이 났어요. 정수기로 가서 냉수를 속에 퍼부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그 년놈들을 다 끝장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입관식 전날 시어머님은 손님들 말동무해드린다고 술 한 잔 두 잔을 받아 먹으시다가 완전 취해버리셨어요. 장례 지도자가 취해서 비틀거리는 시어머니한테 몸 상태 안 좋으시면 입관식에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고인분께 깔끔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에휴, 됐어요. 사돈 가는 길은 보고 가야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마냥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단이 난 거죠.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인사하던 그 순간 시모가 엄마 관 쪽에 토를 한 거였습니다. 수의를 입고 염까지 마친 깨끗한 엄마를 향해 그 순간 모든 조문객들이 엄마를 쳐다보았고 옆에 있던 아빠 쪽 친척이 시모에게 에이씨 팔, 이게 뭐하는 짓이오? 소리를 지르며 시모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갔어요. 염하시는 분들은 당황해서 아니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아이고 일단 입관식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다시 염하고 수의 바꾸고 따님분께 확인 후에 관 문 닫겠습니다. 수습을 해주셨어요. 아빠 쪽 친척이 시모에게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요? 민폐도 분수가 있지. 상황을 가려가면서 술 마셔야 할 거 아니요? 시모 뒤통수를 팍 누르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사과를 시켰어요. 술에 쩌든 시모는 뭐가 뭔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걸러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남편과 시모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였어요. 힘들게 발인을 마치고 아빠 옆에 있는 빈소에 엄마를 안치시켰습니다. 엄마는 베트남 가족이 없거든요. 한국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가는 길 쓸쓸하지 않게 제 지인분들과 아빠의 친구분들이 빈소를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을 겨우 추스린 저는 사망신고부터 각종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구렁이 같은 남편놈이 제 곁으로 슥 와서 묻더라고요. 그러면 장모님 재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짜증나서 남편 뒤통수를 팍 쳤어요. 지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했다고 생각한 건지 깨갱하더라고요. 엄마 사망신고랑 서류 처리만 끝나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날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연애 때는 그 곰탱이가 뭐가 좋다고 따라다닌 건지 다 필요 없네. 몸 좋은 거, 얼굴 잘생긴 거 다 부질없어. 에휴, 내 팔자는 내가 꼬았구나.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사망 처리를 다 하고 엄마 명의로 있는 재산을 저한테 인계하려고 상속 관련 세무사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업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세요? 표지훈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전화가 걸려온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시댁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사망했으면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왜 경찰에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아닌 거였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태우고 오픈카를 빌려서 낙동강 댐 근처를 질주하고 있었나 봐요. 커브 부분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차가 확 돌아간 거고 차선을 추돌하면서 옆에서 오던 차와 큰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핸드폰은 개박살나고 옆에 타고 있던 시모는 날아가고 남편은 즉사한 거였어요. 현장 수습을 하던 경찰이 시모 핸드폰을 발견해서 저에게 전화한 거였죠. 바로 저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아간 시모는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발견 당시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이송되면서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상태로 죽었던 겁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 살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눈물도 안 났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남편 놈이 저 몰래 스포츠카를 빌린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유품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 남편 놈의 불륜 흔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박만 한 게 아니라 같이 도박을 하러 다닌 사람들과 함께 업소 여성들과 질펀하게 놀고 2차, 3차까지 다녔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지켜서 남편과 시모의 장례식은 제가 치르려고 했어요. 근데 유품 정리하면서 불륜 흔적을 알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군요. 저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시댁 다른 어른분들에게 물으니 자기네들도 여유가 없어서 장례 치르는 거 뒷바라지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놈은 도박빚 때문에 동창들에게 돈 빌려달라는 전화를 하도 많이 해서 이미 사람들과 인연이 다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장해버렸습니다. 활활 타는 불구덩이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인생 부질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인과응보인 건가 싶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가 화가 났나 봐요. 입관식에서 토하는 시모나 재산 노리면서 박장대소하는 사위나
전부 꼴 보기 싫었던 거죠. 엄마는 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늘에 가서도 지킨 거였습니다. 너무 감동이고 또 미안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고 저는 낙동강에 가서 그 뼈가루를 확 날렸네요. 나 원망하지 마세요. 난 죄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내가 자초한 일이더라고요. 하늘에 가서 잘 사슈. 헐헐 그들을 보냈네요. 오랫동안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머금고만 있었던 남편과 시모의 일을 친구들에게 들려줬어요. 성격이 호탕하고 시원한 친구들은 야, 너 제대로 복수했는데? 네가 착하니까 마음이 여려서 죄책감이 드는 거지. 지네들이 돈 노리고 며느리 피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이사단 난 건데 누굴 탓해? 야, 진짜 잘했어. 됐어. 너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돈도 있겠다. 못할 것도 없잖아. 그래, 난 살다 사돈 입관식에서 관에다가 토한 사람은 처음 봤다. 에휴, 그거 알지? 이집트 미라 건든 사람들 다 죽은 거. 니시모도 그래서 죽은 거야. 고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고인에게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남은 인생이 평탄할 리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서울 한복판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던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봉사활동하는 일이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지 운이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엄마가 핏줄도 아닌 저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네요. 타국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위대함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욕심 내지 않고 살려고요. 아빠도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면서요.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려면 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를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죄 짓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결국에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젠간 내가 한 짓들은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적적할 때도 있지만 엄마처럼 봉사하면서 굳건하게 나아가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